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동안 너희들은 결혼식을 올린 거야? 장모님 장례식 날 아내의 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남편. 뻔뻔한 얼굴로 남편과 친구는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조의를 표하러 왔어. 하진아, 얼마나 슬프니? 내가 위로해줄게. 짝! 아내의 손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빈소가 술렁이며 조문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좋아해줄게. 대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8년간 무시했던 아내가 시댁의 모든 재산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과연 아내는 복수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병원 중환자실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서하진은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명자 여사의 심장 박동 소리가 조금 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진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6달 어머니는 하루하루 생의 끝자락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야. 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오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5번, 6번, 7번. 받지 않았습니다. 8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잠에서 깬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가 위독해.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제발 와줘.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가. 피곤하니까 끊을게.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하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통화는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것은 차가운 끊김음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려는 마당에 중요한 약속이 뭐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뭐야? 잠 깨잖아. 역시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진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에 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거기 가면 돈이라도 나와. 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돈인데요. 사돈은 무슨 사돈? 우리 정우 바쁜 거 알잖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려는 이 순간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 정민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도련님,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혹시 조문이라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동생의 대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바빠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친정일에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해요? 옆에서 시동생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끊어. 귀찮게. 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시댁 제사, 명절, 시아버지 간병까지 8년 동안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떠나시는 이 순간 곁에 있어주겠다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하진이 여기 있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진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진은 귀를 어머니 입가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엄마, 나야. 말씀하세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엄마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8년간 시댁에서 받은 온갖 서러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심장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병실에는 하진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장례 절차 진행하셔야 해요. 다른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할게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6시 하진은 혼자서 영안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서하진이라는 이름 하나만 적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상주분이 혼자시면 3일장 치르시기 힘드실 텐데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됩니다. 잠시 영안실 한쪽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오정우 님이 새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하진은 무심코 알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하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8년지기 친구 한소라였습니다. 사진 업로드 시간은 어젯밤 11시. 어머니가 고통 속에 숨을 몰아쉬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휴대폰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도 잊은 채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약속이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진의 절친한 친구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밤에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더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10장도 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시어머니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하는데라며 전화를 끊었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동안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구나.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새벽 병원 영안실. 하진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남편의 배신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말씀대로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하진은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남편과 소라의 결혼식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환한 웃음이 눈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빈소 준비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빈소에 어머니 영정 사진이 모셔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진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떠나시는 날에 딸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사시던 분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는 더욱 세상과 담을 쌓으셨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홀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결혼식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한소라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심호흡을 한 뒤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모가 이번 주 안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소라의 답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진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친구가요. 대화를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3개월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소라가 물었습니다. 오빠, 하진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걱정 마. 그녀는 바보야.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8년을 참았잖아. 뭘 알겠어.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대화를 더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소라가 보냈습니다. 하진이 엄마함이 말기래.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도 될까? 남편의 답장이 소름 끼쳤습니다. 장모 장례식 즈음에 결혼식 올리면 확실하게 끝장내는 거지. 그날로 잡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노려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하진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대화창을 계속 내렸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방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진은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쓸모없는 년 내쫓게 됐다. 소라가 새 며느리 되면 집안이 확 살겠어. 시동생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형수 모르게 결혼식 잘 치르자. 축의금 얼마 낼까요? 시동생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소라 언니 정말 예쁘시더라. 하진 언니보다 100배 낫네요. 하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진을 쓸모없는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화를 더 내려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나눈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친정에 재산 좀 있을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년 친정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암 환자잖아. 기껏해야 아파트 하나 있으면 다행이지. 남편이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이혼할 때 그거라도 뜯어내야지. 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군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진의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를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소라와의 대화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최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 시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소라가 보냈습니다. 오빠, 하진이 엄마 오늘 갈 것 같대. 드디어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결혼식 끝나고 내일 이혼 서류 들이밀어야겠어. 빨리 정리하자. 하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서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선포했어. 하진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응해주지. 하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까 본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소라의 대화, 시어머니와의 단톡방, 결혼식 사진들.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한소라였습니다. 하진아, 어머님 돌아가셨다며? 정말 속상하다. 내가 장례식장 갈게. 하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뻔뻔함이라니요. 어제 자기 남편과 결혼식을 올려놓고 오늘은 위로를 하겠다고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도와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거든. 모든 것을 알면서 너를 마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거든.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할 거야. 하진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딸이 바보처럼 살았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8년 동안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럴 거예요. 하진은 영정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저 사람들 다 갚아줄게요. 하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딸이 어떻게 하는지.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장례 규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고급으로 해주세요. 3일장으로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하진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금액을 확인하고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선뜻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게 의아했던 거죠. 하지만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빈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겁니다.
남편이 오면, 소라가 오면, 시댁 식구들이 오면 모두 태연하게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딸을 응원하는 것처럼요. 엄마, 이 장례식이 저 사람들 몰락의 시작이 될 거예요. 하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장례식장 빈소에 앉아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하진의 머릿속에 지난 8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하진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8년 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하진에게 남편 오정우는 따뜻한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아,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내가 다 모실게. 남편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드디어 기댈 곳이 생겼다고,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집 예물은 뭘 가져왔어? 아버지도 없는 집안이라 별거 없겠지만. 하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보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 집안이 웃음이야? 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의 손을 잡아주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8년간 반복될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이 시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진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예, 아직도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당장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하진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빨래.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시어머니는 꼭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친정에서 뭘 배웠어?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진은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진이 울면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왜 또 울어? 울면 뭐가 해결돼?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시어머니와 하진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실 리가 없어.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진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이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어요. 누군가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픈 남편을 돌봐? 나도 늙었는데.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시동생 부부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형수님이 전업주부시잖아요. 형수님이 하셔야죠. 남편도 동조했습니다. 하진아, 네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좀 봐줘. 나는 회사 일로 바빠서 도저히 못해. 아무도 하진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진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갈 곳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배회 증상을 보였습니다.
새벽 2, 3시에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진은 매일 밤 긴장 상태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나 집에 갈 거야. 여기가 어디야?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하진이 달려가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집이에요. 진정하세요. 시아버지를 달래서 다시 재우고 나면 하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소변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방에서 혼자 뒤처리를 했습니다. 손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끝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은 밤새 2시간마다 깨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다행이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들어올리고 눕히고 안아 일으키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습니다. 허리도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집만 잡았습니다. 네 시아버지 오늘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드셨어? 네가 제대로 안 먹인 거지. 네 시아버지 기저귀 이거 싼 거 아니야? 좋은 걸로 사야지. 모든 게 하진의 잘못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에 5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돈으로 식재료, 생필품, 시아버지 기저귀까지 다 사야 했습니다. 하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못 가서 머리는 항상 대충 묶었습니다. 화장품도 다 떨어졌지만 새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옷도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하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데리고 다니겠다. 하진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딸을 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진아 왔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 마.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행복하다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진아,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정말 괜찮아.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하진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한소라였습니다. 소라는 자주 연락하며 하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진아, 너무 힘들지? 내가 힘이 되어줄게. 가끔 시댁에 찾아와 하진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소라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진은 소라를 진심으로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진은 어젯밤에야 알게 됐습니다.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8년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욕과 냉대, 착취와 외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신.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8년 동안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말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눈 떴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8년간 쌓인 것들이 이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진은 빈소에서 홀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어머니의 오랜 지인 몇 분이 조문을 오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하진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곧 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오정우가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소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조문객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장모님 돌아가셨다며? 조의를 표하러 왔어.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전 자신의 장모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무슨 조의를 표한다는 건지요. 하진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소라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안아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진아, 어머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라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 연락했는데 안 받던데. 뭐하고 있었어? 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궁금한 것처럼 들리도록 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저께? 나 그날 좀 바빴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었는데? 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라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있어서. 아무튼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리느라 바빴겠지요. 내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잔치상 받느라 바빴겠지요. 남편과 소라가 영정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하진은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에는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을 두 사람이 지금은 장인의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겹고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자리를 피해준 틈을 타서 남편이 하진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하진아, 잠깐 할 말이 있어. 남편의 손에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하진은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장례 끝나면 이거 사인해. 우리 정리하자.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진은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일부러 놀란 척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생겼어. 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누구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소라야. 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라가 저쪽에서 조문객인 척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소라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진은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라요? 내 친구 소라요?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충격받은 아내의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리 진작에 사귀고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저께 결혼식도 올렸어.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에 대한 확인이요. 그저께요? 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저께면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날짜가 그렇게 잡혀서. 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담담했던 표정에 서늘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내 엄마가 숨을 거두시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을 온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사람들 보잖아. 하진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엄마 손잡고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랑 사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장모 돌아가시는 날 결혼식을 올렸다고?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때 빈소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인지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예, 또 뭔 일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하진을 탓했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저께 결혼식은 잘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드님 결혼식에 참석하셨잖아요. 사진 잘 봤어요. 맨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데요. 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결혼식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박수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고 아들 결혼식에 갔다고. 맙소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버릇없이. 그때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수습을 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응. 소라가 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진은 소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 떼지 마.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8년지기 친구라며. 내가 힘들 때 유일한 위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동안 내 뒤에서 내 남편이랑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진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고. 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남편 카톡 봤어. 장모 장례식 날 결혼식 올리면 확실히 끝장내는 거지라고 했더라.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 날 일부러 결혼식을 잡았다고. 저게 사람이야? 시선들이 남편과 소라,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이 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그만해.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 하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좋아요. 해줄게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나오니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서. 그건 두고 보세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딸이 이제 제 인생 찾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하진이 돌아서서 장례식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 내보내주세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네, 보호자분들인데요. 제가 비용 다 냈어요. 저 사람들은 조문객도 아니에요. 장례식 날 딴 데서 잔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조문객들이 시어머니와 남편 소라를 노려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나? 빨리 나가세요. 상주분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야, 서하진.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결국 세 사람은 조문객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빈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하진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첫 번째는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진은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발인 날 아침,
운구차를 따라가며 하진은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엄마 말씀대로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장례식장을 나선 하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20층짜리 빌딩 앞에 서자 경비원이 하진을 알아봤습니다. 서 회장님 손녀분 아니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하진을 맞이했습니다. 서하진 고객님이시죠? 박준혁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50대에 노련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진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박 변호사는 하진 외가의 법률 업무를 30년 넘게 담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때부터 함께해온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였죠. 하진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선생님 안부를 물으셨어요. 박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자 여사님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하려고요. 다 끝낼 때가 됐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해뒀어요.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하진 앞에 펼쳤습니다. 하진 씨 외조부께서 남기신 유산 현황입니다. 하진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빌딩 5개 동, 상가 건물 8개, 전국에 흩어진 토지 수십 필지, 주식, 채권, 해외 부동산까지. 총 자산 규모는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하진의 외할아버지는 1세대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강남 개발 초창기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땅들이 수십 배로 뛰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설처럼 불리는 분이셨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모든 재산은 외동딸인 어머니 명자에게 상속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세상과 담을 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뒤 모든 재산을 하진에게 이전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이 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필요할 때만 써. 하진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재산을 숨긴 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학 시절 재산 이야기가 새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노골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하진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재산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이 평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 시댁에서는 당연히 가난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은 그게 편했습니다. 돈이 아닌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바보였네요. 하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숨겨도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겠죠.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하진 씨가 시댁에 하신 투자건입니다. 기억하시죠?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혼 3년 차,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거래처 결제가 밀리고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진은 남편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를 빌렸습니다. 박 변호사의 이름으로 투자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서 남편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투자자가 나타났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돈이 아내에게서 나온 건지 전혀 몰랐죠. 계약서에 특약 조항 있는 거 기억하시죠?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자의 부도덕한 행위 시 즉시 전액 상환 청구 가능하다고 했죠.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15억에 5년간 이자를 더하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죠. 박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등기입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유자 서하진. 결혼 3년 차, 시댁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크게 물려서 빚이 쌓였던 겁니다. 집이 넘어가게 생기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진은 그때도 제3자를 통해 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전세로 살게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가 좋은 조건에 전세를 놔줬다며 좋아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소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전세 세입자라는 것도 모르고 8년을 사신 거예요. 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쫓으면 당장 갈 곳이 없으시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진은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자신이 몰래 시댁에 쏟아부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어서, 언젠가 진심이 통할 거라 믿어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시댁 아파트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박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 회사 투자금 15억 이자 포함해서 전액 상환 청구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상간녀 한소라에게 위자료 청구도요. 박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십니까? 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본, SNS 결혼식 사진, 시댁 단톡방 대화 내용.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해요. 이것들이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죠.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하진은 빌딩을 나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진이 단독 명의로 소유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오피스텔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하진만의 비밀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진은 창가에 서서 잠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8년 동안 아껴두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원피스, 코트. 시댁에서는 낡은 옷만 입었지만 원래 하진은 이런 옷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나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지긴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8년 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하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 자신아. 하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돌려줄게.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건드렸는지 보여줄 거예요. 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하진이 변호사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진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시댁 아파트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어딘가 딱딱해 보였습니다. 김말순 씨 되시죠? 저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부동산이요?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서 집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매물이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집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슨?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남자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유자가 서하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유자 서하진.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하진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집주인분한테 연락받고 온 거예요. 매각 절차 진행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시어머니는 허공을 붙잡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야, 정우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 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대.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요? 그럴 리가 없는데. 5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등기부등본에 서하진이라고 찍혀 있다니까.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때 전세금 누가 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디서 좋은 조건으로 놔준다고 해서. 혹시 그 돈도 하진이가 낸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크게 잃었습니다. 빚이 쌓여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집을 사주고 좋은 조건의 전세를 놔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이 도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돈이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남편의 회사 사무실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급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등기 우편이 왔는데요. 급한 것 같아요. 남편이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투자금 15억 원 및 이자 8억 원, 총 23억 원을 7일 이내 상환할 것. 상환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예정임. 남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23억. 7일 안에. 남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처럼 나타난 투자자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그 돈을 갑자기 돌려달라니요. 남편은 급히 투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대표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으니까요. 부도덕한 행위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중혼을 하셨잖습니까? 계약 위반이에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3억 원. 회사 운영 자금의 대부분이 그 투자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일주일 안에 빠져나가면 회사는 즉각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강남건설에서 연락 왔는데요. 이번 달 계약 취소한대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다고. 점심때가 되자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도 이번 건 빼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거래처 담당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요즘 정 사장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이러다 부도나면 저희도 피해보잖아요. 하루 만에 3곳의 거래처가 빠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래하던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님, 추가 대출 좀 알아봐 주세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요. 지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 사장님,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왜요?
그동안 거래 잘해왔잖아요.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은 은행문을 나서며 휘청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남편은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야, 서하진. 지금 이게 다 내 짓이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집도 투자금도 거래처도 다 네가 뒤에서 손 쓴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회사 망하기 직전에 누가 살렸는지 이제 알았네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투자금 제 돈이었어요. 시댁 아파트도 제가 산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쓸모없는 며느리가 당신들 먹여 살린 거예요.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 친정이 없어서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파트에서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등기부등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유자 서하진. 그 이름이 시어머니의 눈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이렇게 돈이 많았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꼴로 살면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며느리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조금만 잘해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하진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하진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첫 번째 포탄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한강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치 쥐덫에 걸린 쥐들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댁 아파트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퇴거 통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30일 이내 퇴거를 요청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30일 안에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평생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니요. 시어머니는 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퇴거 통보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동산 담당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매각을 진행하셨어요.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40년을 산 집인데.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소유자 권한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도록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에 잠이 깨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의 회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실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월급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2달째입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땀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자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다른 직원이 화를 냈습니다. 그 말 지난달에도 하셨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이러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직원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몇몇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남편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소라가 있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도 집도 잃은 처지라 소라의 원룸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라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카드 결제하려는데 안 됐어. 소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가 다 찬 것 같아. 미안해. 소라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몇 달째 생활비 대고 있는데 정우 씨는 뭘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조금만 참아줘. 참긴 뭘 참아. 나도 한계가 있어. 소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남편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돈은 전부 하진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빈 껍데기였던 거죠. 솔직히 말할게. 소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정우 씨가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하진이 돈이었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 돈 없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 일단은.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니까.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네가 먼저 유혹한 거잖아. 내가 언제 먼저 다가갔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정우 씨가 하진이 험담하면서 나한테 기댄 거잖아. 소라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겁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를 노려봤습니다. 다 인연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한테 꼬리를 쳤지.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진이 대신 새 며느리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카톡에 다 있어요. 소라가 새 며느리 되면 집안이 확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를 마음에 들어했고 하진을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소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라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라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손 놔요. 미쳤어요? 두 여자가 좁은 원룸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남편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정신 차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넘어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탁자 위에 소주병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쨍! 굉음과 함께 병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 꺼져.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문 열어주세요. 이웃 주민이 소음 신고를 한 겁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원룸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병 조각, 넘어진 가구, 어질러진 짐들. 그리고 서로를 노려보는 세 사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잡아가세요. 소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결국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맞은편에 세워진 승용차 안.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탐정이 휴대폰을 들어 하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영상 확보했습니다. 경찰 출동 장면까지 다 찍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기록해주세요. 법정에서 쓸 증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관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분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 안 가시고 아드님 결혼식에 가셨다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조사관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경찰서를 나온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장례식 날 결혼식 간 시어머니래.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빈 소주병들 사이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친구 집 소파에서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아파트에서 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20평 아파트에 이삿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30일 후면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진이 쓰던 방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가 살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하진은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구박받고 무시당하면서요. 그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 시각 하진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담담하게 영상을 껐습니다.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네.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어. 아직 반이 더 남았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눈에도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소동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하진은 조용히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2번째 포탄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이번 표적은 한소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라의 원룸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한소라 씨 되시죠?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소라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송장 전달드립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절도죄 고소장.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절도죄요? 이게 무슨...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고 서하진 씨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 3점을 절취하신 혐의입니다. 소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진이 시댁에 있을 때 소라는 자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하진의 옷장에서 명품 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차피 저 여자한테는 필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몰래 가방 몇 개를 챙겼습니다. 설마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의 집에서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법정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라가 하진의 옷장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방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소라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와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가방을 빌린 것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SNS입니다. 해당 가방을 자신의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떴습니다. 새로 산 가방. 나한테 딱 어울리지 않아.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한소라는 원고 서하진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라. 소라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소라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소라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분할 상환이나 재산 압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라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모아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절도죄까지.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재판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법원 앞에서 소라를 찍어 올린 겁니다.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친구 남편 빼앗은 여성, 위자료 3억 원 판결. 장례식 날 친구 남편과 결혼식 올린 상간녀의 최후.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소름 끼친다. 친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결혼식이라니. 인간이 아니네. 인과응보다. 쌤통이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소라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학교, 직장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소라가 다니던 회사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거기 한소라라는 직원 있죠?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결국 소라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소라의 SNS에는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꽃뱀년, 인간 쓰레기, 지옥 가라. 하루에 수백 개씩 악플이 달렸습니다. 소라는 견디다 못해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라의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여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상간녀 맞는 것 같아. 소라는 외출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우 씨,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내일로 바빠.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라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같이 해결해야지.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같이 해결?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다 내 탓이야. 뭐라고? 정우 씨가 하진이 욕하면서 나한테 기댄 거잖아. 닥쳐.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라는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소라는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소라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인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도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서울에서 그 일 저지른 애래. 맙소사, 친구 남편을 빼앗았다며.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한 눈으로 소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라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결국 소라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합니다. 당분간 약을 드셔야 해요. 소라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폐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하진은 오피스텔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진 씨, 한소라 씨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이요. 수고하셨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소라 씨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더군요. 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전화를 끊은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소라는 끝났어. 이제 진짜 본 게임이야. 하진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첫 번째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그 남자와 시어머니예요.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빛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빛이요. 소라가 무너진 뒤 3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탄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남편 오정우와 시어머니. 그들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전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자 오정우. 파산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23억 원의 투자금 미상환, 직원 임금 체불, 거래처 미지급금. 모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했습니다. 오 사장님, 파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장모 장례식 날 결혼식 올린 거 사실이에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파산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자동차 회사 집기, 통장 잔해까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같은 날 시댁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30%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금매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삿짐 업체가 짐을 빼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디로 옮길까요?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기, 그냥, 일단 밖에 놔주세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맞아, 장례식 날 결혼식 갔다던 그 시어머니야. 쯧쯧, 인과응보네. 그러니까 그 꼴이 되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구한 곳은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평생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좁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요양원에 맡길 돈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좁은 반지하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갈 거야. 여보, 여기가 집이야. 진정해요. 시어머니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소변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악취가 좁은 방에 가득 찼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반지하라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다가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진이가 이걸 5년 동안 했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악취나는 방에서 혼자서. 그때 시어머니는 뭘 했던가요? 커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파산한 뒤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정우 씨요? 파산한 회사 대표 맞으시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게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랑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파산 경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구한 일은 새벽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부렸던 직원들이 남편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오 사장 아니에요? 진짜네. 배달하고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소라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나야. 힘든데 좀 도와줘. 소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정우 씨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글씨로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습니다. 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8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줘. 제발 부탁이야. 편지를 보냈지만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거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 하진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법무법인에서 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연락 시도는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 시어머니는 그 통보서를 받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반값 할인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아니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이웃이 시어머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갈라진 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이웃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가 쫓겨났대요. 인과응보네요. 그러니까 저 꼴이 되지.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 줘. 배고파. 시어머니는 힘없이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죽 냄비 안에 떨어졌습니다. 하진이가 이 짓을 8년을 했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잘해줬으면 됐는데. 하지만 후회는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반지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하진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절차 완료됐습니다. 시댁 아파트 경매도 끝났고요. 수고하셨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진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원고 서하진과 피고 오정우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진은 담담하게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하진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성 변경 신청하러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잠시 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서하진. 결혼 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진은 새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봤습니다. 8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오정우의 아내가 아닌 그냥 서하진. 그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서하진. 하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하진은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재단 이름은 서명자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홀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하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온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여러분 곁에 제가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받은 사랑은 나눠주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장학생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22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서 학교 그만둘 뻔했거든요. 이 장학금 덕분에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진은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잘 버텼어요.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래서 어머니가 나눠주라고 하셨구나. 1년이 지나자 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진은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산책 다녀올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진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산책로에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남자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진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죠. 오정우의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팼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도 하진을 발견했습니다. 리어카를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진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 감정 없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뒤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하진아, 잠깐만. 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진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전 남편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진은 어머니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잘 되고 있어. 이번에 2기 장학생들 선발했어.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니까 기분이 좋아.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내가 말씀대로 했어. 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어. 내 인생 찾았어.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하진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살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납골당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하진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하진. 그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은 참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